오늘 증권가에서는 중국의 GDP, EU 정상회담, G2의 경기 상황, 중소형주의 향방, 코스피 흐름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중국의 9월 물가는 양호한 수준이어서 통화 완화 정책 출시에 대한 가능성,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요. 또 GDP 발표 바로 내일 있습니다. 이게 주목이 되는데요. 11월은 후진타오에서 시진핑으로 정권이 이양되고 이후에 12월에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내년의 중국 경제의 키워드와 부동산 시장에 관한 정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달쯤에는 중국 관련주의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증권가의 시각 나오고 있고요. 중소형주가 과열권이라고 하죠. 대형주가 답이 될까에 대해서는 가격 매력은 있지만 대형주를 움직일 수급의 축이 부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정치적인 불확실성 해소돼야 되고 경기와 기업 같은 펀더멘털의 회복이 필요하다. 또 스페인, 그리스 문제 해결돼야 하고 이런 것들이 모두 좀 해소가 됐을 때 대형주의 몸놀림이 좀 가벼워질 수 있다는 의견인데요. 외국인이 매수에 가담하기 전까지는 방향성 탐색 구간 1900에서 1980포인트를 설정하면서 대응하는 것이 좋다고 증권가의 의견 나오고 있습니다. 토마토TV 전문가 8인 전문가의 투자 전략은 어떨까요? 투자 전략 나와보시죠. 박승용 전문가입니다. 낙폭과대 단기 반등 목표 지수는 1980선. 서정훈 전문가 1970포인트 단기 매물 부담이다. 대형주 위주의 종목 전략을 세우자. 한규수 전문가 주저하면 늦는다. 경기 민감주 최적의 매집 찬스. 정희만 전문가 유로존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다. 지수 단기 저항선을 돌파했다. 강재현 전문가 경기 민감주와 원화 강세, 수혜주 관심을 가지자. 박한샘 전문가 월요일 제시한 1950포인트 예상대로 오전장에 돌파했다. 금산 전문가 매크로 환경이 우호적이라면서 낙폭과대 경기 우량주를 매수하자는 시각입니다. 이재호 전문가 외국인 매매 동향을 확인하자. 증권가에서 나오고 있는 논점들과 또 전문가의 논점들 거의 일치하는 부분,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강재현 전문가와 정희만 전문가의 전략을 듣는 시간인데요. 먼저 강재현 전문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강재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전략을 한 줄로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지수는 1960포인트 돌파했고요. 코스피가 1%의 강세. 지금 구간에서 경기 민감주와 원화 강세 수혜주 매력이 있습니까? 네, 우선은 이제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가 연중 최저치를 경신하는 그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원화 부채가 많고 아무래도 원자재 수요가 수입을 많이 하는 그런 이제 원화 강세 수혜주에 대해서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원화 강세 수혜주로 분류가 되는 것이 항공 해운주 같은 이런 운송 업종이 대표적인 케이스인데요. 이들 업종은 이제 유가 역시도 최근 들어서 안정세를 띠고 있기 때문에 유가의 상승이 좀 제한된다는 흐름에서 어느 정도 모멘텀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시장에서 이제 4분기 중국의 GDP 성장이 좀 개선이 되고 미국의 하반기 소비가 이제 확대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난다면 그때는 운송 물량이 증가된다는 점에서 이들 섹터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적으로도 경기 민감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대표적인 것이 IT 섹터와 그리고 경기가 좋아진다는 가정을 할 때는 소재 섹터인 철강과 화학 섹터가 강세를 띌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될 수가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실제로 어제부터 기관 투자자들의 이제 흐름을 놓고 본다면은 투신권에서의 매도가 현저하게 약화가 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투신권에서 여태까지 경기 민감주의 대표적인 전기전자 업종을 매도를 했었다면은 어제부터는 이제 매수세를 보이면서 연기금과 투신들이 가장 많이 사는 섹터가 IT 섹터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이제 기관 투자들의 포트폴리오가 조금은 변경이 되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로 인해서 수급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되고 있는 IT 섹터라든지 이런 경기 민감주는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단기적인 시각이 아니라 중기적인 시각에서 몇 달을 놓고 봤을 때 4분기 정도면은 중국의 GDP도 회복세를 보일 수 있고 또 미국의 소비 시즌을 맞아서 G2의 경기 모멘텀이 회복되고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 높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항공과 해운주 또 IT와 철강, 화학주 이 가운데서 지금 구간에서 가장 접근하기 좋은 쪽은 어떤 쪽일까요? 아니면 업종별로 대표적인 종목들 접근하고자 하는 종목들에 대한 대응 요령이라든지 또 전략 포인트를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우선 이제 대표적인 업종주 내에서 대표주들만 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네. 이제 항공주 같은 경우는 사실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 두 개 정도밖에 없는데, 대한항공 같은 경우 최근 들어서 대한항공 아시아나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항공주 같은 경우는 이제 화물 운송 물량이 20개월 만에 처음으로 증가세를 9월달에 나타냈었고요. 그 유가가 하향 안정세에 띄고 특히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앞서 한국 항공우주에 대한 인수에 대한 이제 위험도가 시장에서 선반영을 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조만간 발표되는데 3분기 실적은 영업이익이 예상치보다는 좀 못한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제 이자의 원화 강세로 인한 이자가 낮아지면서 어느 정도 순이익은 이제 흑자로 전환되는 케이스가 또 아시아나항공이기 때문에 이런 항공주에 대해서는 이제 흐름 자체가 경기 민감 섹터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화학 섹터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주목할 만한 것이 이제 화학 중에서도 2차 전지를 주로 이제 생산을 많이 하는 LG 화학이라든지 이런 네. 기업들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네. 이제 미국에서 2차 전지 회사가 파산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파산된 회사 자체가 여태까지 자동차 배터리 관련된 2차 전지를 주로 생산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에 관련된 모멘텀을 받는 것이 이제 LG 화학이 되겠죠. 더군다나 이제 중국의 GDP 3분기 GDP 발표가 내일 있을 예정인데요. 내일 중국의 GDP 발표가 7.4% 정도가 예상이 되어 있는데 이 수치를 넘어가는 흐름이 나오고 네. 이제 11월 8일 날 중국의 지도부 교체가 본격적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그때는 적극적인 부양책을 쓰게 될 경우 철강과 화학 같은 경기를 이제 어느 정도 경기를 이제 회복시킬 때 가장 필요한 소재 업종들이 강세를 띈다는 점에서 LG 화학도 상당히 이제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놓고 볼 때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IT 섹터 정도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IT 섹터에서는 이제 가장 먼저 이제 시장 거래소 지수보다 먼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바로 삼성전자인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실적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현재는 실적 대비해서는 내년에 주가 순이익을 기준으로 할 때, 서로 따진다면은 8%도 안 되는, 네. 굉장히 좀 저평가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 대비해서 여전히 저평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LG 계열 쪽에서도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번에 조만간 23일쯤에 미국에서의 아이패드 미니가 출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에 따른 어느 정도 모멘텀을 이제 계속해서 당분간은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런 종목들, 업종 대표주들을 좀 공략하신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해결해야 되는 변수들도 여러 가지 많고요. 그렇다 보니까 1980선 수준에서의 어떤 저항 이런 것들을 예상을 하면서 1900까지 열어놓으면서 박스권에 대응을 하자고 하거든요. 하지만 지금 말씀해 주셨던 강재현 전문가의 의견은 연말까지 봤을 때는 뭐 2000선 돌파 무리가 없고 그 이상도 바라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변수는 있습니다. 네. 지금 제가 이제 보는 과정에서는 유럽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결국은 해결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제 11월 3일 날 미 대선에서는 사실 변수가 있습니다. 미 대선에서 오바마 네. 대통령이 재선이 되게 될 경우는 이제 현재 시행되고 있는 QE3가 그대로 진행이 된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이 없어지는데 반대로 롬니 후보가 당선될 경우는 QE3가 지속될지 여부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네. 그때는 이제 시장에서의 이제 흐름 자체가 좀 바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미 대선에서의 결과를 봐야 되고 마찬가지로 미 대선 그 결과일 때 여대가든지 그 상원과 하원들의 의원수가 여대가 된다면은 그때도 마찬가지로 그때는 재정 절벽에 대한 문제 역시도 이슈가 상당히 이제 위험도가 낮아지는 그런 흐름이 되는데 그때 이제 또 여대가 아니라 여소가 된다면은 그때는 반대로 재정 절벽에 대한 이슈가 좀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미 대선이 끝나고 나야지 본격적인 결과가 연말까지 시장에 그려지는데 그 전까지는 약간의 변수로서 이 대선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는 박스권 흐름이 아직까지는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를 들어서 이제 이번 주까지 해서 미 증시가 다시금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그때는 2,000포인트를 다시 근처까지 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박스권 상단으로서 1970이다 80이다 정할 것이 아니라 보고 대응을 하는 것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980포인트의 저항권이 뭐 생각보다 빨리 돌파가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미국의 대선 결과에 따라서 말씀해 주셨던 종목군들이 단기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중기적으로 연말까지 대응이 가능한지 그 여부가 결정이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미국의 대선이 11월에 있습니다. 11월 첫 번째 월요일
또 혹은 그 다음에 오는 화요일이라고 지금 뭐 미국 법에서는 설정을 하고 있고요. 제가 정확한 날짜를 지금 찾지를 못하네요. 11월이죠. 예, 미국의 대선입니다. 그때에 오바마가 재선을 하게 될지 롬니 후보가 당선을 하게 될지에 따라서 지금 말씀드렸던 경기 민감주와 원화 강세 수혜주 투자 기간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기 대응일지 중장기 대응일지. 강재현 전문가는 항공해운주와 IT, 소재 가운데서 철강, 화학 쪽에서는 2차 전지 관련주, 미국의 업체 파산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업체들이 수혜를 입을 가능성 대비를 하면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긍정적으로 보는 섹터에 대해서 얘기 들어봤습니다. 다음은 정희만 전문가인데요. 정희만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희만입니다. 네, 유로존의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스페인이 구제금융을 검토한다는 말은 좀 나오긴 했지만, 여기도 정치적인 변수도 있고, 좀 11월까지는 좀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어느 정도 지금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이런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라는 측면이죠. 지난주에 시장의 불확실성 요인이 점진적으로 해소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지금 이제 해외 시장에서, 즉 스페인의 구제금융 기대감이 시장에서 작용하고 있는데요. 스페인 고위관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스페인이 공식적인 구제금융을 신청을 준비하고 있지만 이탈리아 등 국채금리가 상승할까봐 신청을 뒤로 미루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결국 EU 정상회담 때 신청하진 않겠지만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시장에서 예견됐던 부분인데 결국 갈라시아 지방정부 선거 이후에 구제금융을 신청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이런 부분이 고위 관료자 입에서 나오면서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또한 독일에서도 스페인의 신용한도를 개설한다라는 방침이 좀 밝혀지면서 결국 스페인에 대한 구제금융이 점진적으로 이제 다가오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시장에서 또 하나 호재가 좀 나왔습니다. 결국 무디스가 스페인 신용등급을 유지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시장에서는 어떻게 본다라면 스페인의 신용등급을 강등을 예견했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신용등급을 지금 유지했다라는 부분에서 오히려 스페인에 대한 어떤 이 구제금융 부분이 조금 더 진척이 되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들어집니다. 결국 어느 정도 시기를 봐야 되지만 11월 달 전후에서 스페인의 어떤 구제금융에 대한 부분이 나올 거로 보여집니다. 결국 이런 부분이 이제는 11월 달까지 불확실성 해소 측면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현재 스페인에 대한 이슈는 이제 수면 아래로 가지면서 적어도 10월 달에는 시장에서 부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이런 랠리 부분 좀 호재성으로 시장은 좀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시장이 단기 저항선인 1960선 갭으로 돌파했다는 측면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셨는데요. 이게 돌파가 완벽하게 됐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 여건이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이 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전문가님 의견 어떠신지 그에 따른 전략 말씀해 주시죠. 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아마 이제 10월 11일 날 개파락하면서 개파락했던 자리가 시초가가 1960선입니다. 오늘 1960선을 강하게 돌파하긴 힘들 건데 만약에 이런 상승 흐름이 나온다라면 내일 정도에 또 갭을 동반한 상승이 나온다라면 시장은 강한 상승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인데 오늘 갭을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일 1940포인트에서 시초가가 1955포인트 정도에서 상승 출발을 했다라는 부분인데요. 결국 이 상승 출발은 결국 단기적인 저항이 될 수 있는 1950선을 갭을 동반해서 상승했다는 부분. 결국 이 부분은 아주 좋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네. 결국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구간에서 강한 상승세가 나왔다는 점,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1980포인트에 대한 저항은 분명히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1선이 포진이 돼 있기 때문에 적어도 단기적인 저항선이 나오고 있지만 오히려 지금 시장을 본다라면 1920선 중심으로 해서 바닥을 중심으로 해서 터닝하고 있다는 부분. 결국 1950선 이하에선 연기금이 지속적으로 매수하면서 하방 정직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죠. 결국 이런 점을 고려한다라면 오히려 이제 중소형주의 어떤 관점보다는 대형주 섹터의 어떤 낙폭과대한 대형주 섹터의 접근이 좀 유리할 거로 보여집니다. 오히려 시장 참가자들은 어느 정도 대형주 중심으로 접근한다면 이번에 11월 정도까지 해서는 양호한 수익률이 나올 거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연기금의 하단 지진 노력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이 빨리 돌아와야 될 것 같습니다. 원화 강세 오늘 연저점을 기록하기는 했지만 추가적인 강세가 좀 어렵다면 외국인이 들어올 만한 여건도 좀 어려울 것이다. 외부 변수들도 그렇고요. 낙폭과대 대형주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어떤 섹터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지금은 증권 섹터랑 자동차 섹터를 보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 기아차가 낙폭이 컸습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하락할 자리가 많지 않다라는 점, 그리고 증권주 최근에 부진했었지만 실적이 안 좋다라는 건 다 알려진 바입니다. 결국 시장의 상승을 노리면서 기아차라든지 삼성증권 이런 증권 섹터랑 자동차 섹터 단기적인 접근 유효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 단기적인 접근 가능한 것은 증권과 자동차 섹터라고 합니다. 정의만 전문가의 의견이었습니다.